자, 이번 시간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유형이나 무형 자산의 취득원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회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원가 배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소득세법에서도 이 원가 배분 과정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 결산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에, 즉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산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당해 연도에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잠깐 한번 보면, 할부 매입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리스 자산, 유휴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은 상각 대상 자산이고요. 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 조경용 수목이나 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가액에다가 부대비용을 전부 다 포함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용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말하는데요.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고요. 이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연수를 추정하는 담당자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소득세법에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 내용 연수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연수 정해져 있는 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별표 2에 보면 시험 연구용 자산의 내용 연수는 5년,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내용 연수도 5년에서 50년까지 자산별로 정해져 있고요. 별표 5와 별표 6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 연수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면, 자, 우리 내용 연수 별표 5에 있는 차량 운반구 내용 연수 5년 갈로 열고 4년에서 6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용 연수는 기본적으로 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5년이 기준 내용 연수입니다. 기준 내용 연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준 내용 연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5년에서 마이너스 25% 한 내용 연수 4년입니다. 4년과 플러스 25% 6년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 연수, 기준 내용 연수를 갖고 5년으로 사용해라 라고 했을 때 회사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5년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사용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부분을 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4년에서 6년까지의 사이를 내용연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연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연수 4년, 5년, 6년 이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4년을 신고했다면 이게 이 신고한 부분을 신고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연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준 내용연수로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조정이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내용연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우리 교재에 26번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에 5년이었는데 내용연수가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가 기본 5년이었는데 8년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5년이었고 이것도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 서비스업도 5년에서 4년으로 이 경우는 단축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내용연수가 늘어났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서비스업이다, 교육이나 또는 건설업이다 라고 했을 때 기본은 5년이었는데 이게 5년짜리가 8년으로 늘어났죠. 그죠?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5년이었는데 단축돼서 4년으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2014년 1월 1일부터라는 거죠.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산들은 5년 감가상각하겠지만 이후의 자산들은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각 부인액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용연수가 오히려 단축된 경우에는 기존 내용연수로 그대로 상각하더라도 시인부족액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용연수가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는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연수 신고는 소득세 신고할 때 최초 신고할 때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도 있는데요. 일단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한번 신고를 하게 되면 또는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기준 내용연수로 일단 적용이 되게 되고요. 한번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중고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 수정 내용연수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 50%에서 기준 내용연수까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자산 취득했을 때는 내용연수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하번의 중소기업 설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라고 해서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 운반구라든가 공구기구 비품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용연수를 50% 범위 내에서 단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감가상각비에 대한 송금 산입 특례 부분이 있는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업종이 각 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이러한 업종에서 설비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내용연수를 60% 범위 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 내용연수의 40%, 기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40% 범위 내에서 상각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신고하셔서 내용연수를 단축시켜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제로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자산은 정률법 정액법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신고했을 때는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으로 상각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사에서 계상한 상각비에서 세법상의 텍스상의 상각 범위액인데 일반적으로는 한도액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도액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걸 차감해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각 부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시인 부족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자, 회사 계상 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 부분, 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내용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일반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산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산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반영된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적게 했을 때 이 부분을 당해연도에 반영했다라고 했을 때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 상각비를 정확하게 좀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각 부인액이 나오게 되면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소득처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 이 부분은 소멸하는 이유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추인해 줍니다. 필요경비 추인을 해주는데요. 추인해 주는 경우는 첫 번째 시인부족액과 두 번째 상각 부인액 둘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송금 추인해 줍니다. 송금 추인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상각 부인액이 없다라고 하면 시인부족액은 그냥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시인부족액과 상각 부인액을 반영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실무 적용 시 오류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보시면 첫 번째 단기 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우리 그 세무사랑 2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자,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고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하면 우리 개인조정 쪽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했을 때 당해연도에 취득했던 자산과 당해연도에 매각했던 자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회계관리 쪽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과 매각한 자산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정보는 다음 회계연도에 2월에서 사용하는데 2월 했을 때 당해연도에 취득했던 자산들이 내용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또 매각된 자산이
계속 감가상각 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든 안 하든 당해연도 취득 자산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산들이 고정자산 등록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3월 1일 날 차량을 취득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지금 반영했을 때 차량 운반구에서 별도의 창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고정자산 등록 쪽에 가서 차량 운반구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보니까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차량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차량 해서 2015년 3월 1일 차량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1,000만 원, 내용 연수 5년 뭐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놓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랑2에서는 기초정보 등록에 보시면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등록 메뉴에서 회계 탭을 클릭을 합니다. 회계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11번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 사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사용이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3월 2일 날 차량 둘둘둘 해서 500만 원에 취득한 걸로 제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엔터를 치게 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신 후에 확인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탭을 눌러주신 후에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차량을 취득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차량 둘둘둘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는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죠. 계산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 연수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자산이 고정자산 등록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기능을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관련 자산을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양도 일자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도 정리가 되면서 관련 자산이 매각 처리되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적시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없이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시상각 의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이제 자산 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없이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들은 비품 여부, 고정자산 여부 상관없이 바로 필요경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단기 사용 자산으로 다음의 자산 가액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공구, 금령을 포함해서 공구, 기구, 비품 뭐 이런 부분들 바로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리얼에 보시면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전부 다 포함해서 바로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산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연수 신고서가 있죠. 내용연수 신고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와 지워졌네요. 자, 기준 내용연수와 신고 내용연수, 또 특례 내용연수 뭐 이런 부분들, 또 상각 방법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연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써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연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랑2 기능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에서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2에서는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개인조정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정자산 등록 쪽을 먼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산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산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나면 자산 코드,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 기본 등록사항, 추가 등록사항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자산 코드명으로 해서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5월 달에 취득을 했죠. 당해연도 5월 달에 취득한 부분을 기본 등록 사항에 보시면 당기 중 취득 및 당기 증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을 반영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기 증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 금액 중에 원가에 반영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에 나오는 당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상각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자본적 지출액 중에 비용 처리한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자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4번에 있는 당기 증가분으로 당해연도에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7번 난에 반영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도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반영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8번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에서 정율법인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유보 잔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년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유보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프로그램은 이제 이 금액을 고려해서 감가상각 범위액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법에 의한 감가상각 범위에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까지 계산이 안 돼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걸로 보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이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 13번에 81만 4,866원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사 계상액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반영된 이 내용은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 즉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로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재무제표에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액은 금액을 제로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회사 계상액을 수정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경비 구분은 제가 결산 과정을 설명드릴 때 감가상각비 반영하기 위해서 경비 구분이 되어 있으면 편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경비 구분 코드를 구분을 해주시면 결산 시에 굉장히 좀 편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연수 쪽에서 보시면 기준 내용연수 도움표가 있죠. 기준 내용연수 도움표에 시험 연구 내용연수부터 시작해서 탭별로 내용연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연수를 일일이 파악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내용연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오류 없이 챙겨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또 감가상각비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사례에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이 건물 비품, 건설 장비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에어컨과 복사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에어컨은 전년도 기초 금액이 5,800이고 전년도 누계 금액이 3,400입니다. 이걸 직접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미 등록된 자료를 2월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반영된 금액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에어컨의 경우에는 단기 상각비가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각 범위액은 1,082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죠. 상각 범위액하고 상관없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1,100만 원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상각 범위액하고 회사 계산액하고 달라질 때에는 이 부분을 일괄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과 건설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도 이미 9억 원에 취득했고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가상각비에 보면 우리 자료에 단기 감가상각비가 1,9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계산액에 1,950만 원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4번에 1월 31일 회사는 정기 감가상각비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이 있어서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반영한 이 금액도 감가상각비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회사 계산액에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장비. 자, 건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번 자료에서 정기 유보잔액이 2,350만 원이 있고요. 의제 상각액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각 여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상각 범위액 부분에 회사 계상 상각비는 단기 감가상각비인 1,037만 3천 원을 수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모든 감가상각비를 한 푼도 계산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각 대상 자산별로 일일이 회사 계상 상각액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수정하시면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F7번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 내용이 나옵니다. 수정 금액을 여기에다가 자산별로 일일이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8번 111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사례를 들기 위해서 입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미상각분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미상각분 조정명세서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반영된 정보는 유형자산 정률법, 유형자산 정액법, 무형자산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인 부족액으로 송금 추임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상각 부인액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에어컨 전기 감가상각비 해서 추인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추인되는 금액이 총액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세무조정이 시인부족의 금액이 추인되는 금액이 우리 건설용 자산에서는 608만 8,500원이 추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관련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에어컨과 관련해서 비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17만 6천원입니다. 요걸 구분해서 필요경비 불산입과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까지 미상각분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또 작성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대차제도표상의 가액, 그 다음에 조정금액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통 보면 합계표 서식을 그냥 작성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 합계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실 게 있는데, 이 합계표 상에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기말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11억 6,68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 회계관리 쪽에 재무상태표, 즉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로 결산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금액과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인 경우에 합계금액이 자산의 합계금액이 14억 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는 거죠. 14억 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억 6,680만 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죠. 차이 원인이 토지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상각 자산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자산만큼 차이가 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차량 운반구 5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결국에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고정자산 등록에 누락됐거나 과대 계상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억 6,171만 4,866원이죠. 합계금액이.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보면 금액이 딱 일치합니다. 제대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회사 계상 상각비 4,471만 4,866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재무제표에도 감가상각비가 4,171만 4,666원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우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신 후에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결산재무제표의 내용과 확인하셔서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